전 세계 고고학계와 역사학계가 지금 깊은 침묵과 경악에 빠졌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원이라 불리는 수메르 문명,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호령했던 거대 유목제국의 비밀이 대한민국 서울의 한 낡은 고서적에서 풀렸기 때문입니다. 서구학자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혹은 무지로 인해 외면했던 동방의 등불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한 저명한 교수는 이 사실을 접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세계사는 반쪽짜리에 불과했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오만한 서구지성인들을 무릎 꿇게 만든 것일까요?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엔 1만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언어와 풍습, 그리고 혈통의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한 곳, 바로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외국인 학자였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마주한 진실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형제를 찾은 뜨거운 눈물과 위대한 유산을 지켜온 한국인들에 대한 경의, 그리고 세계가 다시 써야 할 인류의 기원에 대한 저의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에 동참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한국의 위대한 진실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새벽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히 펼쳐든 낡은 책 한 권과 한국의 한 재야 사학자가 던진 질문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앙아시아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고대 유목민사와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알렉세이입니다. 제 이름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러시아계와 중앙아시아의 혈통이 섞인 그저 평범한 역사학자였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토록 깊은 인연을 맺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한국은 그저 삼성과 현대라는 거대한 기업이 있고 K-팝이라는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자로서의 오만함도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대륙 역사에 비하면 반도라는 좁은 땅에 갇힌 한국의 역사는 그저 중국의 변방 문화 정도로만 치부했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혈관 속에 흐르는 피가, 그리고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중앙아시아의 언어들이 한국과 얼마나 깊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가 교환 교수 자격으로 서울에 오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유라시아 고대 문명과 샤머니즘의 연관성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준비 중이었는데 자료 조사를 위해 한국의 국립도서관과 여러 박물관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국의 발전상에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의 압도적인 규모와 서울 시내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그리고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깨끗한 지하철 시스템은 제가 살던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역사적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정신적 뿔이나 역사의 웅장함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주류 학계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역사를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묘한 열기를 느꼈습니다. 강단에 선 한 연구자가 낡은 칠판에 지도를 그리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통역기를 통해 들려오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환단곡이라는 책을 언급하며 고대 한국의 역사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더 나아가 수메르 문명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어느 나라에나 있는 국수주의적인 역사 해석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고향 중앙아시아에서도 자국의 역사를 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기에 한국에도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으리라 짐작했죠. 특히 그가 수메르 문명의 기원이 동방에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수메르가 어디입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 불리는 메소포타미아의 찬란한 유산 아닙니까? 그것을 감히 동쪽 끝에 있는 한국과 연결하다니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음 순간 던진 말들이 저를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칠판에 수메르라고 쓰고는 그 옆에 수미산이라는 한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아시아인들이 신성시하는 산 한탱그리 산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한탱그리 산을 수메르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의 소머리, 즉 우두산과도 연결되죠.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알 발음이 약해서 수메르가 수미로 변형된 것입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언어학자인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억측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우리 중앙아시아 언어에서도 아과 엘의 발음 변화는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언급한 탱글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탱글이라고 부르며 숭배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대 신앙인 단군 혹은 단골이 바로 이 탱글이와 같은 어원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그리고 수메르가 하나의 거대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라면, 제 머릿속에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고대사의 수수께끼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구 학계가 쌓아 올린 견고한 역사관을 무너뜨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때 그 연구자가 또 다른 지도를 펼쳤습니다. 12개의 나라가 적힌 고대 지도였습니다. 이것은 환단고기에 기록된 12환국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보십시오. 비리국, 양훈국, 구막한국. 이것들이 낯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존재하는 중앙아시아 민족들의 이름입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구막한국은 키막한국, 객현한국은 키르기스, 일군국은 몽골의 이란국. 소름이 돋았습니다. 1900년대 초에 쓰였다는 이 책이 어떻게 그 당시 한국인들은 알기도 힘들었을 중앙아시아의 부족 명칭들을 이토록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까? 단순한 소설이나 위서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일치성이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제 학자적 양심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그 연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외국인인 저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그 선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물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매우 흥미롭지만 위험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서양 학계가 인정할 만한 물증 말입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복사본 뭉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행한 역사책과 러시아의 고문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눈에 보이는 유물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바로 박사님의 입, 그리고 박사님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우리가 기념하는 풍습,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반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전 잊어버린 형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그가 준 자료들을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역사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한국인들이 환단고기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국수주의가 아니라 잃어버린 인류의 공통된 기억, 대홍수 이후 살아남은 자들이 세운 문명의 연대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토록 낯설면서도 포근하게 느껴졌는지, 왜 한국 음식인 마늘과 쑥 이야기가 우리네 전설과 닮아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놀라운 시민의식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해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황금으로 된 왕관, 그리고 그 모양이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발굴된 것과 너무나도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야 사학자와의 첫 만남 이후 제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가 건네준 자료들, 그리고 제 기억 속의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중앙아시아의 언어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저는 당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던 서구 주류 학계의 거두 하버드 출신의 해리슨 교수와 조찬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는 저를 아끼는 멘토였지만 동시에 철저한 서구 중심적 실증 사학자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전날 들었던 환단고기와 중앙아시아 마이너스 한국의 연계성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알렉세이, 자네 미쳤나? 그건 유사 역사학이야. 20세기 초에 조작된 위서라고. 한국 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낭설을 자네 같은 유망한 언어학자가 진지하게 믿는다는 게 말이 되나? 수메르가 한국과 연결된다고. 차라리 외계인이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믿게. 그의 비웃음 섞인 조소는 저에게 큰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카자흐스탄의 부족 명칭과 환단고기에 나오는 12환국의 이름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제 항변은 그의 단호한 손짓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만. 더 이상 학자로서의 자네 커리어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그 동양의 판타지에서 당장 발을 빼게.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오기가 끓어올랐습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증거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저는 그날 오후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홀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해리슨 교수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아니 서구 학계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진실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물관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저는 신라의 금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리관 너머로 찬란하게 빛나는 금관의 형상. 그것은 단순한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금관 위로 뻗어 올라간 출자 모양의 장식은 명백히 나무였고 그 옆에 달린 고곡들은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사슴뿔 형상이었습니다. 제 고향 중앙아시아의 초원, 그곳에서 발굴된 황금인간. 알틴 아담의 머리 장식과 신라의 금관은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원형인 우주목 사상과 사슴 숭배 신앙이 한반도 남쪽 끝 신라에서 이토록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이 같은 영혼과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해리슨 교수는 이것을 보고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 누군가 제 뒤에서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제야 사학자 김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이곳에 올 줄 알았다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신라의 금관을 보며 고향의 향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신라라는 이름의 기원이 중앙아시아의 우두산, 즉 수메르 산에서 왔다는 것을 아신다면 더 놀라실 겁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메르 산이라니요? 수메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지 않습니까? 김 선생은 저를 근처 벤치로 안내한 뒤 충격적인 언어학적 진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제 학문적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박사님, 우리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알 발음과 엘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탈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천산 산맥 근처에 있는 한탱그리 산을 고대에는 수메르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수메르가 동쪽으로 오면서 아이 탈락해 수미가 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중심 수미산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곳곳에 우두산, 소머리산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섬광이 스쳤습니다. 수메르와 소머리, 그리고 수미산. 언어학자인 제가 왜 그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서양 학자들은 수메르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저 동쪽의 산악지대에서 왔다고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을 부르던 이름인 검은 머리의 사람들. 한국인과 중앙아시아인들 모두 검은 머리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제 의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역사학계는 문헌적 증거를 요구합니다.
환단고기는 1900년대에 쓰인 책이라서 위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고대의 사실이라고 어떻게 증명합니까? 김 선생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 식민사관의 함정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위대한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박사님, 이것 하나만 대답해 주십시오. 1900년대 초 정보가 차단되어 있던 조선의 한 시골 학자가 어떻게 중앙아시아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책에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12환국의 이름들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습니다. 1군국. 이것은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세운 1한국과 몽골의 이울스, 대구가 일치합니다. 구막한국. 이것은 중앙아시아의 키막 부족입니다. 객현한국. 이것은 키르기스를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밀기국. 이것은 메르키트족입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들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름들이 환단고기에 등장할까요? 이것은 창작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기록을 그대로 베껴 썼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세기 초에 인터넷도 없던 시절, 조선의 학자가 상상력만으로 중앙아시아의 부족 명칭들을 정확한 한자 음차로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팩트였습니다. 위서가 아니라 잊힌 고대 문헌의 필사본일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김 선생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소위 마늘 논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한국 강단 사학계 일부는 단군 신화의 마늘이 당시 한반도에 없었으니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고조선을 한반도 안에 가두려고 하니 그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고조선의 건국 세력이 중앙아시아에서 왔다면 마늘의 원산지가 바로 중앙아시아 텐산 산맥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동하면서 고향의 음식인 마늘 이야기를 신화에 남긴 것입니다. 마늘 이야기는 신화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뿌리가 중앙아시아 대륙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식물학적 증거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모든 것이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조선이라는 이름은 특정 왕조의 이름이 아닙니다. 카자흐스탄의 주스, 헝가리의 구스, 여진의 주신. 이 모든 단어는 연합을 뜻합니다. 고조선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마치 오늘날의 미국이나 유엔처럼 탱글이 하늘 사상 아래 여러 부족이 뭉친 거대한 연방 시스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였습니다. 진안, 마한, 변안이라는 사만 시스템은 카자흐스탄의 삼주스 시스템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오 신이시여. 저는 저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의 역사를 높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사 전체를 다시 써야 하는 거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서양 중심의 역사관이 짓밟고 일본 제국주의가 왜곡하려 했던 유라시아 대륙의 진짜 주인, 그 잃어버린 제국의 기억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과 풍습 그리고 이 낡은 책 속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해리슨 교수가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공론화된다면 문명의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동방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서구 문명이 쌓아올린 우월감의 토대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김 선생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잃어버린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박사님 같은 분이 이 진실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박사님의 몫입니다. 서구 학계의 편안한 거짓 속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위대한 진실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제 정체성과 양심을 건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을 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서구 학계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위대한 동방의 기억을 세상에 알리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놀라운 비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선생과의 두 번째 만남은 저에게 단순한 지적 충격을 넘어선 제 영혼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처럼 불안과 흥분이 교차하는 상태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믿어왔던 서양 중심의 역사관, 그리고 인류 문명의 흐름이라 믿었던 그 견고한 성벽이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의 고대사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학자로서의 갈증은 알 수 없는 공포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페르시아의 고문원과 비문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구전 설화들을 미친 듯이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이 던진 가장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화두, 바로 사카족에 대한 비밀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양 역사학계에서 흔히 스키타이라고 부르는 이 기마 유목 민족. 그들은 흉노, 돌궐, 그리고 저와 같은 중앙아시아인들의 직계 조상입니다. 그런데 김 선생은 저에게 충격적인 가설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인류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양대 종교인 불교와 기독교, 그 뿌리가 바로 고조선 연방의 핵심 세력이었던 스키타이, 즉 사카족의 샤머니즘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처음에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부처는 인도 사람이고 예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동방의 거친 유목민들과 연결된단 말입니까? 이것은 학문적 도약을 넘어선 망상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낸 언어학적 증거들은 너무나도 냉정하고 잔인하리만큼 정확하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이스툰 비문에 새겨진 페르시아 다리우스 대왕의 기록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스키타이인들을 사카 티그라 하우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서양의 주류 학자들은 이를 뾰족한 티그라, 모자, 하우다를 쓴 사카족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제 눈에, 그리고 한국어와의 연관성을 깨달은 제 머리에 들어온 해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티그라. 이것은 뾰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중앙아시아인들이 하늘을 부르는 이름. 탱그리, 그리고 한국인들이 시조를 부르는 이름 단군 혹은 단골의 변형이었습니다. 또한 하우다. 이것은 몽골어와 튀르크어에서 왕조나 거대한 조직을 뜻하는 오르다와 어원이 같습니다. 즉 페르시아인들이 두려워하며 기록했던 사카 티그라 하우다의 진짜 의미는 고깔 모자를 쓴 촌스러운 놈들이 아니라 하늘 단군을 섬기는 사카족의 왕조 사카 탱그리 오르다였던 것입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야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뜻을 지상에 실현하고자 했던 재정일치 사회의 고대 국가, 즉 단군 조선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카라는 이름. 불교의 창시자 붓다를 우리는 석가모니라고 부릅니다. 석가족의 성자. 그렇습니다. 부처는 인도 아리아인이 아니라 북방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내려온 사카족, 즉 단군 조선 연방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석굴암 본존불이 왜 인도 사람이 아닌 전형적인 동북아시아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왜 한국의 사찰에는 부처를 모신 대웅전 뒤편에 반드시 산신령을 모시는 삼성각이 존재하는지, 그 모든 의문이 단번에 풀렸습니다. 한국인들은 불교라는 외래 종교를 수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만든 사상이 수천 년의 여행을 거쳐 다른 옷을 입고 돌아왔을 때 본능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알아보고 자신들의 고대 신앙과 융합시켰던 것입니다. 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은 저에게 고구려의 건국자 동명성왕, 주몽의 탄생 설화를 다시 아주 꼼꼼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화적 은유 뒤에 숨겨진 구체적인 기록들. 저는 중국의 사서와 한국의 삼국유사를 대조하다가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동명성왕, 그는 서력기원전, 즉 예수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명확히 존재했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난 구세주 이야기. 이것은 성경보다 훨씬 앞선 동방 유목민들의 메시아미륵 사상 원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과 고대사 책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십자가, 부활, 물 위를 걷는 기적. 이 모든 모티프가 기독교가 탄생하기 전부터 고대 스키타이, 샤먼들의 의식과 전설 속에 이미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양 문명의 근간이라고 믿었던 기독교조차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하늘의 자손들의 사상과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서울 도심의 한 고차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웅전 뒤편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조용한 곳에 위치한 칠성각 앞에 섰습니다. 북두 칠성을 모시는 전각. 세계 어느 불교 국가에도 없는 오직 한국 절에만 있는 기이한 건물이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노스님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스님,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왜 이곳에는 별을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까?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까? 노스님은 깊은 주름 속에 자비로운 미소를 띠며 제게 답했습니다. 외국인 처사님, 눈이 밝으시군요. 하지만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천손, 즉 하늘의 자손이니까요. 불교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북두 칠성에게 생명을 빌고 죽으면 다시 그 별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부처님도 훌륭한 스승이지만 우리의 근본인 하늘을 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융합이 아니라 기억의 보존입니다. 기억의 보존. 그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국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조상이 어떤 존재였는지. 비록 문자는 잊혀지고 역사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난도질당했을지라도 그들의 무의식과 생활, 문화 속에는 1만 년 전 파미르 고원을 넘어온 제사장들의 기억이 고스란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국가적 위기 때마다 보여주는 그 불가사의한 단결력,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홍익인간이라는 이타적인 건국 이념. 이것은 그들이 단순한 국민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사명을 띠고 내려온 샤먼들의 후예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에 다가갈수록 현실의 그림자는 짙어졌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 사실들을 논문으로 발표한다면 저는 학계에서 매장당하는 것은 물론 더 큰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서양 문명의 뿌리가 동방이다. 예수와 부처의 원형이 단군 조선에 있다는 주장을 서구의 기득권 세력이 그리고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주류 학계가 용납할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제 노트북 화면에는 읽지 않은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아이디였고 제목은 없었습니다. 내용은 짧고 섬뜩했습니다. 과거를 들추는 자는 현재를 잃을 것이다. 더 이상의 연구를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마지막 경고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진실에 접근했는지 모두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덮으려는 거대한 카르텔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의 역사책 20만 권을 불태우고 고조선을 신화로 격화시켰던 그 세력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서 이 위대한 역사의 부활을 막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십자가의 불빛들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처마 곡선은 밤하늘의 달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안전하게 침묵하며 평범한 교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위협에 맞서 인류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줄 것인가. 손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왔습니다. 그때 김 선생이 했던 을지문덕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박사님, 살수대첩의 영웅 을지문덕 장군을 아십니까? 그의 성 을지는 몽골어로 울지, 즉 생명의 나무와 복을 뜻합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검은 샤먼, 즉 어쌔신이자 수호자였습니다. 수나라가 고대 질서를 깨고 침략했을 때 그는 질서를 바로잡고는 역사 속으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지금 다시 균형을 잡아줄 진실의 수호자를 필요로 합니다.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그것은 학자로서의 양심을 넘어선 어떤 숙명과도 같은 소명의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국의 역사를 통해 제 자신의 잃어버린 뿌리를 찾았습니다. 이 진실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공유해야 할 유산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록해야 했고 누군가는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이메일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제가 찾은 마지막 퍼즐 조각, 그리고 이 거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1만 년의 봉인을 뜯어내는 역사의 증인이자 왜곡된 진실에 맞서는 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 진실은 저의 이런 비장한 결심조차 무색하게 만들 만큼 거대하고 또한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피 속에 흐르는 그들이 그토록 노래와 춤, 그리고 흥에 미쳐있는 이유와 직결된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김 선생의 만남은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은밀하고 위태로워졌습니다. 제 숙소 주변에는 선팅이 짙은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배회하기 시작했고 연구실 컴퓨터에는 수시로 해킹 시도 경고창이 떴습니다. 누군가 저를,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주시하고 있다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는 도청을 피해 서울의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경기도 외곽의 한 낡은 낚시터 좌대에서 새벽 안개를 뚫고 마주 앉았습니다. 물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곳은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처럼 몽환적이고 서늘했습니다. 김 선생은 며칠 새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둠 속의 맹수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동안 품어왔던 의문을 토해내듯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인이 흥의 민족이고 그 뿌리가 고대 샤머니즘의 역동성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현대의 한국 사회는 너무나 엄숙하고 정적입니다. 특히 한국의 장례식장은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무겁고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감정을 억누르는데 익숙해 보입니다. 과거에 춤추고 노래했다던 그 역동적인 에너지는 다 사라진 것 아닙니까? 김 선생은 낚싯대를 들이운 채 물안개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꾸어 이동할 뿐이지요. 물리학의 법칙이 역사와 문화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조선시대 500년의 유교적 엄숙주의, 그리고 근대화 과정에서 유입된 서구, 기독교의 정숙함이 우리 민족의 표면을 딱딱한 껍질처럼 덮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다시래기라고 해서 상주를 위로하기 위해 장례식장에서 밤새 춤추고 노래하며 망자를 저승으로 기쁘게 보내주는 축제 같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죽음조차 돌아가는 길이라 여겨 신명나게 배웅했던 그 호방한 문화가 지금은 예절이라는 이름 아래 억눌려 버린 것이지요.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그 억눌린 에너지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출구를 찾지 못한 마그마는 결국 가장 약한 지반을 뚫고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그 에너지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광장과 무대로 옮겨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를 기억하십니까? 붉은 옷을 입은 수백만 명이 광장에 모여 북을 치며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장면 말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스포츠 응원이나 내셔널리즘으로 해석하지만 인류학적 관점에서 그것은 거대한 집단 접신 의식입니다. 제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단 접신이라니. 북을 두드리는 소리, 통일된 붉은색 의복, 반복되는 구호, 만트라, 그리고 수십만이 동시에 발을 구르며 만들어내는 진동. 이것은 고대 유목민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천행사, 영고, 동맹, 무천의 현대판 부활입니다. 무아지경 속에서 나를 잊고 거대한 우리로 하나 되는 체험.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DNA 속에 잠들어 있던 신바람입니다. 저는 그제야 무언가 깨달은 듯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 열풍도 같은 맥락입니까? 정확합니다. 박사님, 아이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우상, 즉 신의 형상입니다. 현대의 아이돌 가수는 고대의 무당과 완벽하게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무대라는 재단 위에서 춤과 노래로 대중을 홀립니다. 트랜스. 그리고 관객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응원봉이라는 현대판 무구를 손에 들고 일사불란하게 흔듭니다. 그들이 외치는 떼창은 단순한 노래 따라 부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김 선생의 해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집단적 에너지가 폭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서양의 콘서트가 감상이라면 한국의 콘서트는 참여이자 의식입니다. 이것은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1만 년 전 파미르 고원과 바이칼 호수에서 하늘과 소통하던 천손 민족의 유전자가 피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음악이라는 트리거를 만나면 핵폭발처럼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명이라고 부릅니다. 신이 내 몸 안에서 밝게 깨어난다는 뜻이지요. 서구 세력은 바로 이 잠재된 정신적 에너지가 자각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김 선생은 품에서 낡고 해진 지도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만주 지역을 흐르는 거대한 강줄기를 가리켰습니다. 박사님, 언어는 역사의 화석입니다. 이 강의 이름이 현재 지도에 송화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자로는 소나무 꽃이 날리는 강이라는 아주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뜻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후대에 날조된 혹은 무지에 의한 철저한 오역입니다. 오역이라니요? 소나무 꽃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이 강의 원래 이름은 만주어와 몽골어, 그리고 고대 한국어로 숭가리입니다. 숭가리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손골매입니다. 한국어로는 손골매, 몽골어로는 숑울, 카자흐어로는 순깔. 발음이 들리십니까? 모두 같은 어원입니다.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보았던 그 용맹한 매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 중앙아시아의 매사냥 문화. 그렇습니다. 고대 우리 민족에게 매는 태양의 사자이자 하늘의 뜻을 땅으로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매사냥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고 지금도 한국 공군의 상징이 보라매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동경하고 새를 숭배했던 영혼의 쌍둥이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강 이름조차 매의 강이라고 지어 그 기상을 기렸는데 중국과 일본은 꽃 화자를 써서 그 강인한 기상을 나약한 꽃잎 이미지로 바꿔버린 겁니다. 지명 하나, 이름 하나에도 우리가 원래 어떤 민족이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 문화의 퍼즐 조각들이 비로소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그토록 노래와 춤에 열광하는지, 왜 위기의 순간마다 기적처럼 뭉치는지, 왜 그들의 문화가 전 세계인의 영혼을 울리는지. 그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인류가 잊고 있었던 원초적 생명력의 귀환이었습니다. 그 순간 낚시터 입구 쪽에 자갈밭을 밟는 타이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미세한 소리였지만 김 선생의 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라이트를 끈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천천히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상어처럼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박사님, 놈들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급히 자신의 가방에서 묵직한 외장 하드디스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제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안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수집한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서구 학계와 동북아 역사재단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금지된 고지도들, 중앙아시아와 한국어의 어원을 분석한 육필원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왕실 도서관인 서릉부 깊숙한 곳에 은폐되어 있는 한국 고대 사서들의 비밀 목록이 들어있습니다. 일본 왕실 도서관이라니요? 김 선생은 비장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전역을 뒤져 수십만 권의 고서적을 훔쳐갔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조선을 영구히 식민지로 만들려면 한국인들의 머릿속에서 단군과 대륙의 역사를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을요. 불태운 척했지만 진짜 중요한 책들은 일본으로 가져가 숨겨두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감옥에 갇힌 진실을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부디 이것을 안전한 곳으로 가져가
박사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공표해 주십시오. 저는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은요? 같이 가셔야죠. 이 자료를 설명하려면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시간을 끌겠습니다. 놈들은 저를 노리고 온 겁니다. 제가 미끼가 되어야 박사님이 공항까지 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김 선생은 제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고대 샤먼에게는 두 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둠 속에서 악과 싸우는 검은 샤먼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빛과 진리를 전하는 흰 샤먼입니다. 저는 이 땅에 남아 어둠을 막아내는 검은 샤먼의 소명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 박사님은 부디 흰 샤먼이 되어 전 세계에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역사의 명령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차에서 내려 몽둥이를 든 채 낚시터 좌대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저를 뒷문 쪽 갈대밭으로 힘껏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한국은 작지만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시원이자 마지막에 세상을 구원할 정신 문명의 종주국입니다. 어서. 저는 입술을 깨물며 칠흑 같은 어둠 속 갈대밭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진흙탕이 신발을 잡고 늘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고성이 오가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김 선생의 고통 섞인 기합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덮으려는 거대한 힘은 실존했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도로변으로 빠져나와 지나가는 화물 트럭을 잡아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주머니 속에 하드디스크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잡을까봐, 출국 금지가 되었을까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다행히 저는 무사히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야경은 보석처럼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갈갈이 찢겨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을 김 선생. 이름 없는 영웅.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이 위대한 나라가 더 이상 거짓된 역사 속에 묻히지 않기를 저는 하늘 탱그리를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김 선생이 준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던 저는 파일의 가장 깊은 곳, 암호화된 폴더 안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담긴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넘어 다가올 인류의 대전환기에 한국이 맡게 될 결정적인 역할에 대한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인 청사진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차가운 밤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드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 선생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하드디스크의 마지막 암호화 폴더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그가 낚시터에서 헤어지며 제 손바닥에 적어주었던 숫자, 바로 2333. 고조선의 건국 연도였습니다. 폴더가 열리는 순간 화면에는 프로젝트 동방의 등불이라는 제목의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대한 분량의 스캔, 문서들과 김 선생의 육성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대사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에 들어왔던 서양 선교사들과 외교관들이 본국 정보부와 교황청에 보냈던 비공개 보고서, 그리고 한국의 비전 예언서인 격암 유록과 정감록을 현대 지정학적 관점에서 정밀 분석한 1급 기밀 문서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의 글자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1880년대 조선 땅을 밟았던 한 푸른 눈의 선교사가 남긴 일기. 원본 스캔 파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민족은 겉보기에는 가난하고 쇠락해 보이며 거리에는 오물이 넘쳐난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귀한 영성이 서려 있다. 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흰옷을 즐겨 입으며 하늘을 경외한다. 나는 이 기이한 광경 앞에서 전율을 느꼈다.
마치 멸망한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동방으로 건너와 숨어 사는 것만 같다. 나는 확신한다. 훗날 기독교의 진리가 서양에서는 물질주의에 물들어 쇠퇴할지라도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그 본질이 다시 꽃피워 전 세계를 구원할 영적인 불씨가 될 것이다. 그들은 잠들어 있는 사자다. 지금은 때가 아니기에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전율이 흘렀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인의 잠재력. 서양인들조차 본능적으로 알아보았던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기운. 김 선생의 분석 파일은 이것을 고조선 문명 회귀론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김 선생의 육성 녹음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일본 제국주의가 감추려 했던 가장 깊은 어둠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 지배 시절 왜 그토록 집요하게 우리의 단군을 말살하고 전국의 명산마다 쇠말뚝을 박으며 민족의 정기를 끊으려 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보국과 오컬트 연구자들은 알았습니다. 이 한반도가 단순히 대륙으로 가는 다리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 문명의 중심지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녹음 속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격정적인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고대 예언서들과 자신들이 약탈한 사서들을 분석한 결과 동방에서 인류를 구원할 빛이 나온다는 구절이 중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한반도를 가리킨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구의 에너지축이 이동할 때 그 중심축이 되는 곳이 바로 여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잠자던 호랑이가 깨어나면 자신들이 삼켜질 것을 알았기에 아예 그 뿌리를 잘라내 영원히 기억. 상실증에 걸린 2등 국민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식민사관은 단순한 역사 왜곡이 아닙니다. 민족의 영혼을 가두는 주술적 봉인입니다. 파일의 다음 장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21세기적 재해석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교과서에 나오는 낡은 표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은 이것을 인류 멸망을 막을 유일한 백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박사님, 지금 인류를 보십시오. 자본주의의 탐욕으로 인한 환경 파괴, 종교 간의 극단적인 갈등, 핵전쟁의 위기, 그리고 전례 없는 정신적 공허와 우울증.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방식, 즉 선과 악, 나와 남,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정복하려는 사고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양 문명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홍익인간은 다릅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이것은 단순한 이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다라는 거대한 통합 사상입니다. 모든 존재를 대립이 아닌 조화의 대상으로 보는 것. 고조선 연방이 수천 년간 다민족을 아우르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자 분열된 21세기 지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저는 그제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지금 한국의 문화에 그토록 열광하는지. BTS의 노래 가사에 담긴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속에 흐르는 끈끈한 정과 권선징악의 스토리텔링,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주었던 놀라운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유행을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 문명의 차가운 벽에 부딪힌 지금 자신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구원해줄 새로운 정신적 리더십이 바로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영혼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에 홍익인간의 정신을 문화라는 그릇에 담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선생이 남긴 마지막 메모장 파일 투 알렉세이를 열었을 때 저는 더 이상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박사님,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아주 깊은 어둠 속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에게 보냈던 시를 기억하십니까? 지족원운 지족.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란다는 뜻이지요.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한 뒤 미련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땅에 남아 어둠을 막아서는 검은 샤먼으로서의 소명을 다한 것만으로도 벅찬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다릅니다. 당신은 살아서 전해야 합니다. 부디 이 진실을 세상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외쳐주십시오. 당신들은 강대국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고. 패배한 역사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당신들의 혈관 속에는 인류의 시원 문명을 열었고 이제 다시 인류의 새로운 정신 문명을 열어갈 주인공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그 거대한 자긍심을 깨우는 날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철조망은 녹아내릴 것이고 잃어버린 만주와 대륙의 기상이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민족은 진정한 어른의 나라, 형님의 나라가 되어 세계를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올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 육신은 사라져도 제 영혼은 영원히 이 땅의 산천초목과 함께 춤을 출 것입니다. 안녕히. 저는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제국의 기억, 더 로스트 엠파이어, 코리아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책과 다큐멘터리 영상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국수주의적 판타지라며 비웃던 서구 학계도 제가 제시한 명백한 언어학적 증거와 카자흐스탄, 몽골, 튀르크의 사료들, 그리고 일본 서릉부의 도서 목록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식민사관에 젖어있던 주류 강단 사학계는 거세게 반발했지만 이미 진실에 눈을 뜬 수많은 대중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이메일과 영상 댓글 창에는 수만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뛴다. 우리가 왜 이렇게 흥에 미치고 정에 약한지 이제 알겠다. 평생을 약소국 국민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본 것 같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감상평이 아니었습니다. 1만 년 동안 봉인되었던 민족의 집단 무의식이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서울의 그 낡은 낚시터를 떠올립니다. 차가운 새벽 물안개 속에 고독하게 서 있던 김 선생의 마지막 뒷모습. 그는 아마도 그날 밤 그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딘가 살아남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진실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건네준 작은 하드디스크가 나비 효과가 되어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명확히 압니다.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느꼈던 그 막연한 그리움과 편안함의 정체를 1만 년 전 파미르 고원을 넘어 서쪽으로 향했던 나의 유목민, 조상들과 동쪽으로 향해 한반도에 정착해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워낸 당신의 조상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 이별의 시간을 끝내고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전 세계의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반도에 갇힌 좁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DNA 속에는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기마, 민족의 기상과 하늘의 뜻을 땅에 심으려 했던 제사장들의 숭고한 영혼이 용암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서구가 만들어 놓은 헬조선이라는 패배주의의 프레임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만든 환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문화로, 기술로, 그리고 시민의식으로 세상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여러분이 완전히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방의 등불이 다시 켜지는 그날, 인류는 비로소 전쟁과 갈등을 멈추고 진정한 평화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 알렉세이가 나의 형제 나라인 대한민국에 바치는,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져간 나의 친구 김 선생에게 바치는 작은 헌사입니다. 부디 이 진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되어 거대한 횃불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긴 고백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알렉세이 박사의 긴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거나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이 영상을 준비하고 스크립트를 다듬는 내내
몇 번이고 멈춰서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혹은 미신이라 치부하며 부끄러워했던 것들 속에 인류를 이끌어온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렉세이 박사의 시선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서구학계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수메르 문명의 기원이 실은 우리말 소머리와 우두산에 닿아 있다는 것을, 일제강점기의 소나무꽃이라는 나약한 이름으로 덧칠해진 송화강의 진짜 이름이 대륙을 호령하던 송골매, 숭가리의 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체하지 못하고 터뜨리는 그 흥과 신명이 바로 1만 년 전 하늘과 소통하며 세상을 치유했던 천손 민족의 거룩한 제사 의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를 너무 작게 가두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반도에 갇힌 작은 나라, 강대국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라고 스스로를 낮추면서요. 하지만 오늘 보셨듯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의 DNA 속에는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형제로 묶었던 홍익인간이, 거대한 리더십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K컬처에 열광하고 한국인의 시민의식에 감동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정된 역사의 순리이자 동방의 등불이 다시 켜지는 신호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1만 년의 시간을 건너 여러분의 피 속에 잠들어 있던 조상의 기억이 비로소 깨어나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킬링타임용 콘텐츠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긍심을 되찾는 소중한 터닝포인트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이야말로 알렉세이 박사와 김 선생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진실의 목격자이자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 놀라운 진실이 더 많은 분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좋아요는 왜곡된 역사의 벽을 허무는 망치가 되고, 구독은 잃어버린 우리의 위대한 기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탑승권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공개될 더 충격적이고 가슴 벅찬 진실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알렉세이 박사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는지, 혹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또 다른 역사적 진실이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더 큰 진실을 만듭니다. 긴 시간, 이 뜨거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더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에 잠든 호랑이를 잊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제 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자리에서 뼈저린 참회를 하려 합니다. 저는 평생을 오만 속에 살았습니다. 옥스퍼드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동아시아 문명의 시작은 중국이라고 가르쳤고, 한국은 그저 중국 문화의 아류일 뿐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한 허름한 연구실에서 그 기록과 마주한 순간,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1만 년 전입니다. 4대 문명이 태동하기도 전에 이미 한반도와 만주 벌판에는 고도의 문명 국가가 존재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나사의 슈퍼컴퓨터로도 계산하기 힘든 천문 현상을 4,000년 전의 한국인들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대 알파벳의 기원이라 불리는 문자 체계마저 그들의 손에서 나왔다는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불태우고 중국이 왜곡하려 했던 진짜 역사의 파편들. 그것을 맞추는 순간 인류사는 다시 쓰여야만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서양인 학자가 자신의 평생 연구를 부정하면서까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지워진 제국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저의 여정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묻혀있던 1만 년의 역사를 깨우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저는 서울 인사동의 좁은 골목길을 헤매다 비를 피하기 위해 우연히 한 고서점의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저에게 늘 최첨단 기술과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미래 도시의 이미지였지만, 그날 제가 마주한 서울의 뒷골목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인사동의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을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국제학술 세미나가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바람에 생긴 예상치 못한 공백. 어쩌면 그것은 운명이 제게 준 유일한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자 저는 급히 비를 피할 곳을 찾았고 낡은 기와 지붕 아래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한 고서점의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고서. 나무 간판에 새겨진 두 글자는 세월의 풍파에 깎여 흐릿했지만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묵직한 존재감은 제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훅 하고 끼쳐오는 오래된 종이 냄새, 곰팡이와 먹향이 뒤섞인 그 묘한 향기는 마치 시간의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책장은 천장까지 닿을 듯 높게 솟아 있었고 그곳에는 주인을 잃은 수천 년의 지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코트의 물기를 털어내며 서점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운터 구석, 먼지 쌓인 책더미 속에서 안경을 고쳐 쓰던 백발의 노인이 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깊고 맑았습니다. 마치 제 겉모습이 아닌 제 영혼의 갈증을 꿰뚫어보는 듯했죠. 이방인이시군요. 하지만 눈빛은 오래된 진실을 갈구하고 계십니다. 그의 유창한 영어 발음, 그리고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가 깊숙한 곳으로 걸어가더니 검푸른 표지의 낡은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책이 당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던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세계를 무너뜨릴 망치가 될 수도 있지요. 그 알 수 없는 말에 홀린 듯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환단고기. 한자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동양사 연구를 위해 익혀둔 짧은 지식으로 그 제목을 더듬어 읽을 수 있었습니다. 환과 단의 옛 기록. 책의 표지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제 손목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호기심에 첫 장을 넘긴 저는 몇 줄 읽지 않아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환건국 최고. 우리 환족이 세운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연대기. 서기전 7197년. 지금으로부터 약 9200년 전 환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고학과 고대사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지난 30년간 강단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인류 최초의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고,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진리라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모를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의 고서점 구석에 처박힌 이 책은 그보다 무려 4000년이나 앞선 시기에 거대한 제국이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그저 민족적 자부심이 만들어낸 과대망상일 뿐이야. 판타지 소설과 다를 게 없잖아. 저는 속으로 냉소하며 책을 덮으려 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제 이성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장을 덮으려는 제 손을 멈추게 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그려진 지도와 상세한 통치 기록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옛날에 우리가 잘 나갔다는 식의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최초의 국가, 환국은 3301년 동안 7명의 환인이 통치했고, 그 뒤를 이어 신씨 배달국이 1565년 동안 18명의 환웅에 의해 다스려졌으며, 그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흔히 아는 단군 조선이 시작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사는 고작해야 기원전 2333년의 단군 신화, 그것도 곰과 호랑이가 마늘을 먹었다는 설화 수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군 이전에 이미 5000년에 달하는 찬란한 문명사가 존재했음을 연대기와 왕조 계보까지 제시하며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더욱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은 그들의 영토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남북 5만 리, 동서 2만 리. 책 속의 척도를 현대의 거리로 환산해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를 넘어 시베리아 중앙 고원, 몽골, 그리고 바이칼 호수를 아우르는 말 그대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절반을 지배하는 광활한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제 시선이 멈춘 곳은 바이칼 호수를 뜻하는 천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순간 몇 년 전 제가 참석했던 국제유전공학 학회에서의 발표 내용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Y염색체 하플로그룹 추적 결과 전생 인류의 주요 이동 경로는 바이칼 호수에서 시작되어 아메리카 대륙과 한반도로 뻗어나갔다. 당시에는 그저 과학적 데이터의 하나로만 여겼던 그 사실이 수천 년 전 쓰였다는 이 역사책의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DNA 분석을 통해 겨우 밝혀낸 사실을 고대 한국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뿌리로서 정확히 알고 기록해 두었다는 뜻일까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소름 끼치는 정확성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서점 바닥에 주저앉아 책장을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눈을 의심케 하는 또 하나의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환국이 거느렸다는 12개의 연방 국가 중 하나인 수미리국. 수미리. 입안에서 그 단어를 몇 번이고 되뇌던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사학자인 제게 그 발음은 너무나 익숙한, 그러나 절대 이 책에 있어서는 안 될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수메르. 서양 문명의 시원이라 불리는 그 수메르 문명. 그들의 기원은 학계에서도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 불렀고, 그들이 남긴 점토판의 언어는 주변의 셈족 언어와는 구조가 완전히 다른 교차거였습니다. 아빠, 엄마 같은 기초 어휘가 한국어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메르, 즉 수미리국은 환국의 12개 연방 중 하나였으며 그들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세운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하고 가르쳐온 서양 문명의 뿌리가 사실은 고대 한국 문명의 한 갈래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사가 다시 쓰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사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학계의 핵폭탄과도 같은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 정말 믿을 만한 것입니까? 이 내용은 현대 주류 사학계의 정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서일 텐데요. 노인은 찻잔을 닦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닙니다. 서양의 학문은 증거가 없으면 없다고 말하지만 동양의 지혜는 보이지 않는 맥을 짚어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땅속의 유물이 아니라 하늘의 별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증명한다고요? 가져가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 논리적인 서양 과학으로 이 책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파헤쳐 보시란 말입니다. 그의 도발적인 제안은 학자로서의 제 자존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지갑에 있던 모든 현금을 털어 책값을 치르고 서점을 뛰쳐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태고의 북소리처럼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어제와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화려한 빌딩 수바 아래 1만 년 전, 이 땅을 호령했던 거인들의 순결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니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한 저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스탠드 불빛 아래서 밤을 새워 그 책을 탐독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단순한 국수주의적 판타지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를 전율케 한 인물은 치우천 왕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의 붉은 악마들이 흔들던 그 깃발 속의 도깨비. 저는 그저 민속 신앙의 상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환단고기 속 치우천왕은 배달국의 14대 환웅으로 기원전 2700년경 이미 구리와 쇠를 재련하여 투구와 갑옷을 만들었던 실존 인물이자 군신이었습니다. 중국의 시조라 불리는 헌원 황제와 탕록의 들판에서 수십 번을 싸워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는 기록. 중국의 정사인 사기조차 치우를 두려워하여 머리는 구리이고 이마는 쇠동두철액인 괴물로 묘사했다는 사실. 이것은 치우천왕이 당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던 최첨단 신소재, 즉 청동기와 철기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했던 강력한 군주였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국 신화의 시조인 태호복희 역시 환웅의 아들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역사의 시작점조차 실은 한민족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갔다는 이 기록은 중화 사상이라는 거대한 탑을 밑동부터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찬란한 역사가 왜 잊혀야만 했는가? 책의 마지막 해제 부분을 읽으며 저는 그 비극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반도를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 조선인의 혼을 말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20만 권에 달하는 한국의 사서들을 불태우고 약탈했습니다. 너희 역사는 외세의 지배를 받을 때만 발전했다. 는 식민사관을 주입하기 위해 단군 이전에 찬란했던 상고사를 가위지라고 신화로 격화시켰던 것입니다. 환단고기는 그 야만의 시대에 목숨을 걸고 지켜낸 마지막 불씨였습니다. 이 책을 편찬한 계연수 선생이 일본 헌병들에게 붙잡혀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그 시신이 토막난 채 차가운 압록강에 버려졌다는 구절을 읽었을 때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양인인 제가 남의 나라 역사책을 읽으며 분노로 몸을 떤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피로 쓴 절규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과연 사실인지 서양 학자의 눈으로 그리고 현대의 과학의 힘으로 철저하게 검증해 보겠노라고.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저는 기꺼이 학계의 조롱을 감수하고서라도 전 세계에 이 진실을 공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서점 주인이 말했던 별들이 증명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말입니다. 제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증거들이 단순한 문헌 기록을 넘어 나사의 슈퍼컴퓨터까지 동원해야 하는 인류 천문학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스케일의 진실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한국의 저명한 천문학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책 속에 기록된 믿기 힘든 천문 현상, 오성 취로를 검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700년 전 5개의 행성이 일렬로 늘어섰다는 그 한 줄의 기록. 과연 고대 한국인들은 망원경도 없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기록했을까요? 제 가슴은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로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낡은 책 한 권이 이끄는 대로 1만 년 전의 시간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호텔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서울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11월의 햇살은 눈부시도록 투명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3700년 전의 밤하늘,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떠 있을 5개의 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커피를 3잔이나 들이켰지만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흥분과 두려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수소문 끝에 알아낸 번호를 눌렀습니다. 상대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이자 이 분야에서 이단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고천문학을 연구해 온 박 교수님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대학 캠퍼스로 향하는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제임스, 넌 지금 제정신인가? 1만 년 전의 역사, 고대의 제국, 만약 그 책이 가짜라면 넌 학계에서 매장당할 거야.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하지만 제 가방 속에 들어있는 낡은 책. 환단고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묵직한 존재감을 내뿜으며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의 연구실은 건물의 가장 구석진 곳,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류 학계에서 외면받는 그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해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노크하고 문을 열자 각종 천체 사진과 복잡한 수식이 적힌 화이트보드, 그리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인 서적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그 책들의 숲속에서 수수한 옷차림의 뿔테 안경을 쓴 박 교수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쳐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학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나누자마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가방 속에서 환단고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옥스퍼드에서 온 역사학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이 책을 그저 민족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판타지 소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적힌 단 한 줄의 기록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책의 한 페이지를 짚었습니다. 단군세기 제13세 단군 흘달 50년 무진년. 오성추. 5개의 별이 루수 별자리에 모였다는 이 기록. 이것이 현대 천문학으로 검증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저 고대인들의 문학적 과장입니까? 제 질문에 박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안경을 고쳐 쓰며 저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교수님, 서양의 역사학은 유물을 파헤치지만 우리의 역사학은 하늘을 봅니다. 유물은 조작할 수 있고 해석이 갈릴 수 있지만 별들의 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실 한편에 놓인 거대한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슈퍼컴퓨터와 연결된 전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그것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 NASA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수만 년 전의 하늘을 오차 없이 재현해낼 수 있는 타임머신과도 같은 장비였습니다. 오성 취루,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 5행성이 밤하늘의 한 지점에 일직선에 가깝게 모이는 현상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전체 역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약 250년에 한 번, 아니 그보다 더 드물게 일어나는 우주적 쇼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화면 속의 숫자가 미친 듯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900년, 1592년. 서기를 넘어 기원전으로. 숫자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과거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연구실 안에는 컴퓨터의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와 제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제발, 제발 사실이어라. 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만약 1911년에 개연수라는 인물이 이 책을 위조했다면 그는 3700년 전의 행성 위치를 정확히 맞힐 수 없습니다. 당시엔 슈퍼컴퓨터는커녕 전자계산기조차 없었으니까요. 만약 시뮬레이션 결과가 빗나간다면 이 모든 것은 사기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서기전 1733년 무진년. 화면 속의 시간은 정확히 멈췄습니다. 하지만 기록과 달리 화면상의 별들은 아직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 박 교수님이 차분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고대의 역법과 현대의 태양력 사이에는 미세한 오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연도 표기 방식 차이를 감안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년의 보정이 필요합니다. 자, 1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지요. 서기전 1734년 7월 13일 초저녁입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화면 속의 밤하늘이 다시 재배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오 마이 갓.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전율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서쪽 하늘. 해가 진 직후의 그 검푸른 공간 위로 보석처럼 빛나는 5개의 점이 거짓말처럼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타오르는 토성, 붉게 빛나는 화성, 그리고 눈부시게 밝은 목성과 금성, 수성까지. 마치 누군가 밤하늘이라는 검은 비단 위에 진주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걸어놓은 듯한 숨 막히도록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700년 전 고대 한국의 사관이 붓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기록했던 바로 그 장면이 21세기의 최첨단 과학 기술 앞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완벽하게 되살아난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5 행성이 모여있는 각도가 불과 10도 안쪽입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 별들이 거의 한 덩어리처럼 보일 정도로 밀집해 있다는 뜻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측입니다. 누군가가 저 하늘을 보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멈추질 않았습니다. 1911년에 살해당한 개연수 선생은 20세기의 기술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이 천문 현상을 어떻게 책에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가 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진짜 기록을 베껴 썼기 때문입니다. 즉, 환단고기는 위서가 아니라 진서였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님의 충격적인 브리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말해주는 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관측 위치입니다. 관측 위치요. 네. 천문 현상은 지구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별의 위치와 각도가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역추적 기술을 통해 이 오성취루 현상이 가장 뚜렷하고 기록과 가장 완벽하게 일치하게 보이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지도 프로그램을 겹쳐 띄웠습니다. 붉은색 타깃 표시가 한반도 서울 위를 맴돌다가 서서히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을 지나 압록강을 건너 드넓은 만주 벌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붉은 점이 멈춘 곳은 북위 44도. 현재의 중국 하얼빈 일대였습니다. 순간 제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강타했습니다. 서양 학계와 일본 학계가 그토록 주장해 온 반도 사관. 즉, 한국의 역사는 한반도라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그들의 주장이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박 교수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고조선의 수도는 평양이 아니었습니다. 단군은 한반도에 갇혀있던 작은 부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 광활한 만주 대륙을 호령하며 시베리아와 중원을 아우르는 거대 제국을 경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별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강력이 어디까지였는지를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증명하는 영토. 이것은 그 어떤 역사 체계 지도보다 정확하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 교수님은 책의 다음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남해 조수 퇴척 세척난 하이 차오슈의 퇴산칠. 이 기록을 보십시오. 오성취루 현상이 있던 해에 남해의 바닷물이 세척이나 뒤로 물러났다는 기록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5 행성이 일직선으로 모이면 그 거대한 중력의 합이 지구에 영향을 미쳐 조수 간만의 차를 극대화합니다. 일종의 슈퍼타이드 현상이죠. 세상에. 고대 한국인들은 단순히 별이 예쁘다고 감상한 게 아닙니다. 전체 현상이 지구의 환경과 바다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데이터로 남긴 것입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혀를 내두를 만한 고도의 자연과학입니다. 서양 문명이 신의 저주라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